안녕하십니까 이투스 가족 여러분. 저는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종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18학년도에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영어 절대평가를 놓고 과연 이 영어 절대평가가 입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의 영어 절대평가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입시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 영어 절대평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현재부터 어떤 학습 패턴을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2018년도 입시 결과가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4월 30일 이후에 대교협에서 발표되어지는 2018년도의 영어 절대평가의 각 대학의 전형계획안이 나와야 구체적인 영어 절대평가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대학별로 일정 정도 발표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봤을 때 2018년도의 영어 절대평가를 놓고 과연 입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지 한번 미리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제일 먼저 간단하게 좀 봐야 될 문제들은요. 과연 2018년도에 나타나게 되는 영어 절대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성적표에 나타나게 되는 점수 체계의 표현 방법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절대평가의 기준은 표준 점수도 아니고요. 100분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가채점상, 그러니까 채점을 했을 때 소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점수가 뭐예요? 원점수죠. 이 원점수를 기준점으로 해서 사실은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기록되게 돼 있다? 등급만 제공되게 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영어 성적표에 수능 성적표에 만에 하나 원점수가 기재된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10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받고 1등을 맞은 학생과 90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1등을 맞은 학생을 구분하려고 하겠죠. 당연히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사전에 원초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적표에는 즉 2018년도의 수능 성적표에는 뭐만 기재된다? 등급만 표현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90점이든 95점이든 100점이든 동일하게 대학은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의 영어 절대평가의 핵심적 기준은 무조건 내가 1등급이 되는가의 문제.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굳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100점을 맞아서 1등을 받는 건 참 뭐랄까요? 굳이 해서는 안 될 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풀다 보면 100점을 맞아서 1등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그런 의미에서 영어 등급에 있어서의 분할 기준은 당연히 100점에서 90점까지 1등급. 그 다음에 89점에서 90점 요 사이 때는 당연히 2등급. 이렇게 10점 간격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마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때마다 아마 시비가 굉장히 엇갈릴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점수를 기준점으로 해서 등급 구분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몇 퍼센트를 과연 정부가 1등급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현재 우리 현재까지는 1등급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몇 퍼센트까지예요? 당연히 96%까지죠. 그러면 대체로 1등급을 맞게 되면 몇 점 정도 나와요? 대체로 본다면 94점에서 100점 사이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내가 94점으로 1등급이 됐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100분위가 96%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정부가 극단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영어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영어를 너무 쉽게 내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줄여. 근데 평가원이 시험 문제를 잘못 냈어. 그래서 90점 이상자가 1%밖에 안 나왔어. 물론 이럴 가능성은 추워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까지 흐름상으로는 이랬다가 아마 완전히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멘붕이 올 거예요. 왜? 이 생각을 당연히 정부는 그런 생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지금까지의 수능 체계에서는 90점 이상자가 과연 몇 퍼센트였느냐 한번 우리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2012학년도에
90점 이상자는 한 12만 9천 명, 거의 13만 명이 육박했어요. 2013학년도에는 3만 8천 명. 자, 2014학년도에는 3만 3천 명. 그러니까 2015학년도는 거의 9만 명. 자, 2016학년도에는 당연히 5만 명 이 정도의 그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표에도 보죠. 그다음에 2등급에서 2등급의 기준적인 80점 이상자는 21만 5천 명. 자, 2013년도는 10만 명.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사실은 80점 이상자의 숫자와 90점 이상자의 숫자가 그동안의 수능에서는 어땠다? 일정치 않았다. 춤을 췄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도에는 모의고사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이 1등급의 숫자가 각각 달라질 거예요. 3월달 모의고사는 막 한 5만 명 나왔다가 뭐 4월달 모의고사는 막 8만 명 나왔다가 6월달 모의고사는 한 12만 명 나왔다가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막 헷갈리는 거죠. 막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장 큰 쟁점이 뭐가 될까요? 과연 정부가 90점 이상자를 몇 %로 만들까? 를 가지고 계속되는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몇 %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6월 모평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하겠다. 뭐 6월 모평보다 조금 적게 나오게 만들겠다. 9월 모평보다 좀 많이 양산하게 만들겠다. 9월 모평보다 적게 만들겠다. 이런 식의 약간은 추상적이고 좀 모호한 표현을 쓸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비율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상으로 보면 자, 90점 이상자 2012학년도에는 어땠어요? 거의 무려 20%에 육박했어요. 20%가 넘어갔어요. 근데 2013학년도는 6%. 자, 2013학년도는 8%. 자, 2015학년도 15%. 2016학년도는 거의 9%. 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표현한다? 대체로 6%에서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왜? 최근에는 쉬운 수능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9%에서 15% 사이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장 많은 거죠.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은 입시를 하는 사람들은 또 아마도 90점 이상자를 15%에 육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2018년도에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도 그 도입했던 시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15%면 여러분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몇 등급이에요? 11%까지가 2등급이니까 지금 현재 3학년들이 보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요. 3학년들이 3등급 초반만 돼도 뭐가 된다? 1등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확정적이지는 않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한 9%에서 한 12% 정도.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한 9%에서 12% 정도.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기준점으로 따지면 내가 2등급 안에 들어야 뭐가 된다? 1등급이 된다는 감각적 감각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너무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현재 3등급이긴 하지만 뭐라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1등급 될 수 있어. 이렇게 너무 오버하거나 자기의 어떤 영어에 대한 어떤 실력들을 너무 뭐랄까요?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어떻게 보자? 한 9%에서 12% 정도가 90점 이상자를 현 정부는 만들지 않겠는가 정도로 예상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010학년도 수능 기준 1등급의 인원수 한번 볼게요. 2010학년도 때 발표됐으니까. 자, 그래서 90점 이상자를 보면 이렇게 누적 비율이 보면 자 15.6%. 자, 그래서 이렇게 누적 인원이 거의 9만 명 이상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왔다? 1등급의 비율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입시적으로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영어 절대평가가 왜 도입됐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영어 절대평가가 사실은 도입되게 됐던 가장 근원적인 배경은 어떤 거? 교육의 불평등화를 해소한다. 자, 이 문제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 이 영상을 보려고 하는 학생은 혹은 보는 학생은
현재 2018년도를 대비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어떤 논리를 폈어요? 당연히 사교육비의 경감이었어요. 근데 아마 결론적으로는 아마 몇 년 뒤에 과연 영어 절대평가가 신문사들은 이러는 걸 하겠죠. 영어 절대평가가 사교육비를 줄여넣는가? 막 이런 기사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영어의 사교육비가 진짜 많이 드는 데가 언제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많이 드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자, 내가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와 관련해서 돈 언제 제일 많이 썼어? 유치원 때. 혹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제 아이만큼은 그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사교육비의 경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아주 실효성이 아주 높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도 현 정부는 이 정책을 어찌됐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과연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렇게 계속 가게 될지, 즉 계속 이렇게 15% 아니면 12% 한 10% 이렇게 계속 90점 이상들을 만들어내는 영어 절대평가의 흐름으로 가게 될지 아닐지는 어떻다? 여러분들이 과연 혹은 일반고 학생들이 혹은 지방 학생들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내년도 입시 혹은 내후년도 입시의 결과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 정책은 계속 확대될지 아니면 그대로 중단될지가 저는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얘기는 뭐 차후에 뭐 2019학년도 때 혹은 2020학년도 때 이때 해도 또 늦지 않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가장 급한 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 입장에서는 과연 내년도에 입시에서 영어 절대평가가 과연 입시적으로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자,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뭐라고 써 있어요? 2018년도 주요 대학별 수시전형 수능 최저학력 적용 예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먼저 보여드리냐? 입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대학 입시를 통해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로 가야 돼요. 수시로 가든지 정시로 가든지.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뭐로 가고 싶어요?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수시는 뭔가 좀 빨리 끝날 것 같고 정시는 뭔가 치열하다고 하고 정시까지 가면 막 재수생들에게 치인다고 하고 우리는 이런 거를 누가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늘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재학생은 뭔가 수시로 좀 끝을 내야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영어를 바라볼 때도 수시적 관점으로 영어를 보는 것과 정시적 관점으로 영어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 입시도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대체로 보면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를 바라볼 때 이런 수시적 관점과 정시적 관점으로 잘 못 나눠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최근에 각 대학들이 발표하는 등급 간의 영어의 등급 간의 점수차를 몇 점으로 놓겠다. 막 이런 게 막 발표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뒤에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자, 그건 무슨 관점이에요? 정시적 관점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능하면 뭐로 가고 싶다? 수시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과연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을 때 과연 입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보는 관점은 최종적으로 대학들의 수시와 관련된 전형계획과 정시와 관련된 전형계획이 동시에 다 나타났을 때 우리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한번 본다면 경희대 거 한번 볼게요. 자, 경희대 한번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자,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이 있는데 이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자, 자연계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자, 의예과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의예과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돼 있어요, 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개 영역 합 4, 뭐 자연계 같은 경우 두 개 영역 합 5, 의예과, 한의예과 이런 데는 세 개 영역 합 4. 그게 의학 계열이든 인문계든 자연계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제일 등급 관리가 쉬운 것은 무슨 과목이냐?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능 최저학력에서 최저학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전략적 과목이 뭐가 돼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정말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무슨 대답을 해야 돼요? 영어예요 라고 대답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영어예요 라고 얘기해야죠. 자, 내가 지금 현재 영어가 한 75점 정도 나와. 75점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의 등급으로 얘기한다면 거의 한 4등급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내가 경희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근데 두 개 영역 합 4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75점이니까 5점 올려갖고 80점 만들어갖고 일단 영어로 2등급 만들고 나머지 한 과목에서 2등급 만드는 게 제일 유리한 거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경희대 같은 데 사회하고 과학탐구에서 한 과목만을 또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자 국수 영탐 중에서 최저학력 통과하기에 가장 좋은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이건 인원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공부의 양쪽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연히 무조건 1순위 영어, 2순위 탐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 저는 국어를 더 잘하는데 이런 논리 하지 말고요. 내가 잘하는 거 일단 주관적인 거 빼고 객관적인 지표에서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럼 다른 대학도 한번 볼게요. 자 한국외대 자 한번 볼까요? 자 최저학력 학생부 교과형 전형이에요. 최저학력 있어요. 국수 영탐 중에 두 개 영역 합사 똑같아.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난 내신 관리 잘했어. 그래갖고 학생부 교과형 전형으로 대학에 가고 싶어. 근데 자 최저학력에 걸려 있어. 내신은 확실하게 되는 게 맞아. 2년치 2개년도를 검색해 봤더니 한국외대 내가 갖고 있는 내신 갖고는 충분히 붙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걱정되는 게 있어. 뭐야? 최저학력이야. 그럼 일단 뭐가 제일 중심적인 과목이 돼요? 영어.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된다니까 자꾸 뭐 하고 있다? 영어 공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자,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학생부 교과형제는 한국외대 강남권 학생들 한국외대 학생부 교과형제는 갈 학생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 정도 내신을 맡고 있는 애들은 한국외대 안 가요. 왜? 정시로 가도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 보면 경기도권에 있는 학생 아니면 서울권에 좀 외곽에 있는 학생 좀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학생 혹은 지방학생 이런 학생들이 타깃이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형제는 같은 경우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최저학력이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영어 절대평가라고 하는 게 뭐? 결과적으로 수시에서 뭐? 이제 영어라는 과목이 핵심적 과목이 됐다.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은. 그렇지 않겠어요? 자, 만약에 합사라면 내가 지금 영어가 한 82점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영어를 1등급만 맞을 수 있다면 다른 과목은 3등급 하나만 맞아도 되네.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다른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걸 2등급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간보다는 영어를 더 노력해서 내가 지금 한 80점 초반 중반에서 놀고 있다면 오히려 5점에서 7점 정도 올리는 것 중 어느 게 더 빠르겠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다른 과목을 2등급 만드는 그 노력보다 내가 그래도 웬만큼 하고 있는 영어를 5점에서 7점을 올리는 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화여대 마찬가지예요. 자, 국수 영탐 세계 영어 합 6. 참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죠? 세계 영어 합 6이면 1, 2, 3 이렇게 맞추던지 뭐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죠? 2, 2, 2 이렇게 맞추던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1, 1, 4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국어라는 과목은 또 잘해. 그래서 1등급은 돼. 근데 난 또 너무 수학을 못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영어를 기본적으로 1등급 찍고 국어 1등급 찍고 나머지 4등급 하나 맞으면 된다. 이런 논리도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저학력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핵심적 과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영어가 오히려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어가 절대평가됐다라고 하는 건 입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어의 중요성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오히려 입시의 양대축인 혹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큰 축인 수시에서 영어의 영역이 더욱더 극대화되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학년 때 딱 안정적으로 90점 이상 딱 만들어 놓으면
고3 때 다른 과목 하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왜? 어차피 시간의 효율성 싸움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다른 대학도 있겠죠. 자, 뭐 지금 단국대 한번 볼게요. 단국대. 자, 학생부 교과형제는 2개 영역 함 6이야. 아, 나는 그래도 영어는 좀 해. 야, 함6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어 1등급 찍으면 나머지 하나 오면 돼. 야, 너무 좋지 않아요? 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뭐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죠? 그동안 단국대 같은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내신 관리 그래도 1, 2, 3학년 때 잘해갖고 웬만큼 쓸 수 있었는데 왜? 하나가 3, 3 이렇게 맞추거나 2, 4 이렇게 맞추는 게 그렇게 사실은 우리 중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적 과목의 역할로 대두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 전형에서는 반영 방법의 예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서울대 등급간의 점수 0.5점, 고려대학교 1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서강대학교 거의 1점 차이에요. 등급간에. 성균관대학교 거의 3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본다면 과연 물론 나중에 전형계간이 완벽하게 나오고 나서 각 대학의 전체 정시의 총점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과연 영어라고 하는 것이 정시에서는 과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9등급마저도 서울대를 갈 수 있다? 꼭 이런 건 아니겠죠. 9등급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아닌데 뭐 대체로 본다면 과연 1등급을 못 맞아도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의 대학들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못 맞아도 과연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느냐의 문제예요. 자, 지금의 현재 발표상으로는 지금 전체 총점이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전체 흐름상으로는 사실 주요 대학의 결과상으로는 사실은 영어가 2등급이 떠도 뭐예요? 나머지 과목을 정말 잘 본다면 물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만점자가 막 몇백 명씩 속출하고 뭐 이런 상황이 온다면 또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의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이런 주요 대학들은 아마도 정시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즉 2등급을 맞아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역시 주요 대학 중심으로는 자, 영어의 영향력은 진짜 급감했다. 어떤 관점에서는 다시 입시에서 아닌 어떤 관점에서 정시에서 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대학들은 지금 특히 이화여대 같은 데는 지금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몇 점이에요? 거의 10점씩 차이 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도 지금 8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각 대학의 전체 총점이라고 하는 게 좀 나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정도의 어떤 대학들 일부 대학에서는 한양대학교 인문 같은 경우도 지금 4점 정도 차이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험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쉬운 수능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한 4점 이상 한 5점 이상 만약에 난다면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아마도 영어가 1등급이 되지 않는 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떨까요? 정시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입는 즉 정시에서 2등급을 맞는 순간 그 대학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논리상으로 나올 수 있는 현실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화여대 정도를 갈 수 있는 학생이 영어만 80점대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맞는다?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그런 현실의 학생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조상으로 본다면 조금 정시에서 나름대로 좀 영향력이 좀 있는 대학은 이화여대, 그 다음에 경희대, 이렇지 않을까요? 이런 대학들은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핵심 이슈가 뭐냐? 물론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어 절대평가에 따르는 입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반영 비율 없이 총점에서 감점 혹은 가점 이렇게 주는 대학은 이런 대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에 적용해서 가점을 주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시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일단 영어에서 1등급을 좀 못 맞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대학에 있을 정시의
와 관련된 전체 총점과 전체 대학별 환산 점수 체계가 완벽하게 발표가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저희가 뭐랄까 예시안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2등급을 맞았을 때 과연 나머지 과목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런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핵심 이슈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 제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뭐? 영어 영역의 수시 영역 확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어 영역의 수시 영역 확대가 아니죠. 수시에서 영어 영역의 여행력 확대겠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자, 이해됐죠? 자, 다시 이제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수시에서 영어 영역의 여행력 확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에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거.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전형계획안에 나타난 수시 최저학력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의 피를 토하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타 영역은 어려워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영어 과목을 제외한 많은 선생님들이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다른 과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다른 어떤 설명회를 갔더니 아니면 제가 어떤 수업을 듣는데 우리 국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수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타 영역은 어려워질 것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자, 정책적 기조가 뭐예요? 쉬운 수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면 자, 어떤 얘기가 됐어요? 자, 영어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한다? 막 이렇게 발표하면서 영어를 절대평가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뭐라고 문제제기냐, 그리고 언론사가 뭐라고 문제제기냐, 오히려 고등학교 때 사교육비를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는 건 오히려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논쟁이 어떻게 붙었어요? 그러면 수학도 절대평가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학교가 멘붕이 온 거죠. 막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거는 교육이 아니다. 이건 변별력이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막 휩싸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학의 절대평가는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어만 남은 거죠. 자, 그런데다가 당연히 많은 전문가들이 또 입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마도 영어 절대평가가 다른 과목을 어렵게 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부는 끊임없이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 현행 수준의 수능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따라서 저는 2019학년도는 몰라요. 왜? 정부가 바뀌니까.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판단은 2018년도만큼은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타 과목들을 너무 어렵게 내는 형태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너무 어렵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만점의 표준점수 기준으로 140점을 넘어가는, 즉 우리가 그 140점, 만점의 기준으로 표준점수가 140점을 넘어갈 때 거의 어렵다, 불수능에 가깝다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는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점의 표준점수를 130점 중반대나 130점 초반대로 이렇게 같이 섞어 놓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돼요. 자,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1등급의 컷을 몇 점 정도로 만든다? 아무리 낮아봤자 94점 정도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럼 이걸 만약에 수학의 논리로 따진다면 수학은 몇 문제? 한 2문항 정도로 어렵게. 자, 만약에 국어로 만약에 이 논리를 핀다면 한 3문항 정도 좀 어렵게.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 판단은. 따라서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타 영역이 무조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약간의 좀 너무 단순한 접근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지금 현재 혹은 전년도의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낼 수는 있겠지만, 즉 만점의 편수를 130점 후반대까지 만들어내는, 이렇게 한 문항 정도 더 어렵게 되는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만점의 표준점수가 130점 중반대나 초반대에서 움직이는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학습 패턴의 변화가 저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선생님 예전과 비슷한 난이도로 나타난다면 그냥 예전에 공부했던 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전통적인 학습 패턴의 변화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전통적인 학습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뭐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영어 수학 중심으로. 그죠? 탐구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학습 패턴 아닌가? 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방식은 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수학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즉 수능 볼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과목일 수밖에 없죠. 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특히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니까 입시적인 측면에서. 근데 전통적인 어떤 변화에서 어떤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좀 있냐면 오히려 3학년 때 이런 거잖아요. 3학년 때 영어 공부의 시간이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요? 3학년 때? 그죠? 지금보다는 왜? 내가 만약에 90점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어떤 학생이 A라는 학생이 늘 보면 90점, 92점, 95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학생도 지금 현재는 영어 공부를 진짜 빡세게 하잖아요. 뭐를 위해서? 100점을 위해서. 근데 이런 학생들은 영어 공부의 양이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맞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영어가 계속 87점, 85점, 88점 요 사이에서 막 움직여. 이런 학생들은 제가 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공부의 양이 줄면 안 돼요. 역설적으로. 왜? 90점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 다른 과목을 올리는 것보다 영어 3, 4점 올리는 게 더 빠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전통적인 학습의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대상은 누구다? 오히려 누구다? 상위권 학생들이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은 학습의 전통적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의 공부 양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타 과목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져야 된다. 특히 인문계는 사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아주 핵심적인 게 있죠. 제2 외국어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왜?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탐 한 과목을 제2외국어로 대체해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재수생들에게 지기 시작해요. 재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제2외국어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시를 알게 되면 왜 제2외국어가 좋은 과목인지를 알게 돼요. 사실은. 아시죠? 자, 따라서 첫 번째 탐구 정리 시기에 일단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탐구의 정리 시기는 전통적으로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탐구의 정리 시기가 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학생들은 2학년 올라갈 때부터, 그리고 조금 늦었어도 2학년 2학기 때부터, 아니면 대체로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자,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내가 탐구 선택의 시기도 빨라져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제 탐구에 대한 정리 시기가 좀 빨라야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죠?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과목을 하죠? 막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탐구의 선택 과목 선택 시기도 좀 빨라져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죠? 자, 두 번째로는 앞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인문계열의 제2외국어가 학습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는 1등급 학습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굳이 100점을 맞을 필요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한 95점에서 한 92점 사이 정도가 나왔을 때 나는 안정적인 1등급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이런 게 문제야. 그러니까 뭐냐면 한 10번의 모의고사를 보면 80점대가 한 4, 5번 나오고 90점 살짝 넘은 게 한 2, 3번 나오고 한 90점 한 중반도 한 2번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해요? 나는 안정적인 1등급이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매 모의고사 때마다 늘 92점에서 95점 이상, 즉 92점 이상 이렇게 쭉 펼쳐졌을 때 나는 안정적인 1등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설픈 중상위권. 어설픈 중상위권이 누구예요? 영어 점수가 85점에서 90점 사이 학생들이죠.
저는 이 학생들이 진짜 영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행으로 따진다면 몇 등급 학생? 3등급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3등급 학생들의 영어 학습의 양이 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지방 학생들 중에서 이 어설픈 중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사실 영어 3등급이 진짜 많거든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1년 때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90점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시에서 다 최저력 확보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수시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 나오지 않는다면 정시에서도 영어 1등급을 활용해서 원서를 쓰는데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입시는 전략적인 생각들이 되게 필요해요. 사실은 입시를 전략을 이기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잖아요? 실력을 이기는 전략을 고민하고 꿈꾸는 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해도 돼요. 아시죠? 그리고 아마 이투스가 혹은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이기는 전략들을 제시할 겁니다. 많은 어떤 영상, 실질적인 오프라인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꿈꾸는 것이 그래요? 저는 좀 운이 좋은 학생인데 이런 운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략을 이기는 실력을 쌓는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입시적으로 과연 영어 절대평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아까 강조했던 거 혹시 이 영상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면 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방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 물론 이 영상을 보게 되는 학생들 너무 일반고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영어 절대평가에서 가장 그래도 혜택을 보게 될 학생들이 지금 현재 2등급 혹은 3등급 혹은 4등급 대 학생들이니까 사실은 그 학생들 중심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재 1등급에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들 이제 뭐 고민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영역에 대한 학습량과 전략적 학습 배치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고민에 빠져들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아직도 영어에서 허우적거릴 때 나는 다른 과목으로 앞서간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죠. 이렇게 각자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신의 전략들을 고민해 가는 것이 입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